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네, 잘 계십니다. 음, 오늘 이번 방학은 갔다 와셨어요? 휴가는? 아니, 휴가는 아직 못 갔죠. 지금 뭐 지역 행사들이 많아서 네, 지역 다니고, 예, 또 뭐 한국은 지금 장마가 이제 오기 시작해서 네, 땡볕과 장마가 교차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나들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탑 이슈가 요즘에 한미 연합훈련 정상적으로 재개한다는 그 한미 간의 그 이슈를 놓고 지금 여기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걸 백악관에 물어서 지금 많이 방송에 나갔는데요. 이 한미 실기동 훈련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로 이제 한미 안보 문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백악관 NSC의 그 컬비 전략소통관이 저희 질문에서 그렇게 했어요. 군사적 준비 태세가 필요하고 꼭 중요하고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맞춰서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최근에 지금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안 싸움을 하느라고 정치적으로 집안 싸움 하느라고 지금 바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와이에서 미사일 실질 추적 훈련을 이제 한미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거다. 네, 사실은 지금 그냥 프로그램만 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던 훈련 자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네, 실질적인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한국 쪽에서 자꾸 북한 눈치를 보고 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뭐 훈련 재개 자체를 여기는 허수아비군을 만드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와서 이거는 빨리 바꾸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건 네,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군사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도 높게 우리 한미 군사훈련은 방어훈련이니까 그렇죠. 그런 방어훈련들을 제대로 재개해서 국민들한테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김정은은 지금 북한의 상황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가뭄으로 인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음, 평양을 제외한 곳에서는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네,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이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 문재인 정권하고의 차별화에 대한 알레지 반응을 하는 것은 항상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그 북한 내부의 어떠한 그 단결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 통제를 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걱정하는 것은 저게 이제 몰리고 경제적으로도 몰리고 이제 내부적인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면은 또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음, 그러한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있다. 도발을 하고 이제 한미 간의 어떤 결속력이나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한 대비를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7차 핵실험 부분들도 지금 북한이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핵실험 상황을 준비를 다 해놓고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은 음. 언제 가장 효과적인 그 핵실험을 통한 자기들의 이익을 얻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도 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을 들다 보다가 내가 놀란 사실은요. 국정원장이었던 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온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해라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so what?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무슨 핵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그것까지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완전히 김정은이 대변인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김정은이가 스포일돼가지고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하나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북한 탈북민에 대한 북송 문제하고 새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제공했는가.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중동을 전용기를 타고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됐는가. 그 공해상에서 혹은 공해 바깥에서 북한한테 얼마나 많은 물자를 지금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밀 거래를 통해서 규제 지금 북한 지금 이제 핵 부분에 대해서 핵 폐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7조 가까운 돈들이 해외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어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돈의 출처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로, 또 그다음에 도착지가 어딘가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캐고는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친북 행각들 혹은 친중 행각들이 사사시 캘 수가 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여놨는지 우리가 네, 좀 더 예의주시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리 하원 의장인 낸시 펠러스가 타이완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의 하원 의장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데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막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지금 한국을 방문할 거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는 항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갈 수도 있고 보안상으로도 노출하기 쉽으니까는. 이에 대해서 지금 미 국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가도 되느냐, 또 안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과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주로 시험적인 지금 그 전략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낸시 페로시 부회장이 대만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문이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서 중국에 대한 탈중국, 음, 1대1로의 반대 노선, 음,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코드 부분, 러시아하고 중국과 밀월 관계, 뭐 이런 부분이 국제적인 상황에서 낸시 페로시 국회 부의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중국의 이제 아킬레스라는 게 바로 대만 독립 문제고 또 신장 인권 문제고 또 이쪽 소위 홍콩에 대한 그 보안법 문제, 홍콩 자유화 문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낸시 펠로시 여사가 가서 대만에 대한 부분들을 독립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니까 중국은 반발하는 거예요. 단지 가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또 그 후속타로 한국에 와서 어떤 역할들을 하실지 예의주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대만이 지금 대단히 강경하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대만
총통이 총을 들고 실질 그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만으로서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또 대만은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그렇죠.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터지면 안 된다는 그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약하면은 전쟁은 약한 곳에서 터지게 돼 있다. 네.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소위 장거리 미사일을 수십 차례 갖다 때리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군사 강국으로서의 이제 결정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한미 동맹의 혈맹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또 지역적으로 한미일 삼국 간의 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또 러시아 외교는 어떻게 가고 중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외교가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이쿼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꼭 뭐 뉴질랜드하고 같이 네. 제이쿼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군사 동맹 또 군사 동맹으로서의 그 중국이나 북한의 그런 어떤 도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이쿼드 가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옳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일단 가입을 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기 최근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서 다 주한미군 사령관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연합 훈련은 재개해야 되고 훈련이 없는 싸움에서는 반드시 질 것이다. 그래서 컨티뉴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슈를 한번 하겠는데 최근 우리 공화당 TV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영 씨하고 누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근황이 어떠십니까? 지난번 상가에서 네. 제가 뵀죠. 상가에서 뵀는데 우리 원로의 회장님 돌아가신 곳에서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지난 대선 과정에 출마한다 하고 뭐 저희들한테 연락 왔는데 제가 사실 안 만났어요. 그날 그런 얘기를 만나자 했는데 좀 그랬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셔라.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는 뭐 저는 별로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진 않는데 아무튼 열심히 우파 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뵀어요. 네. 조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으로서의 그런 입장들을 잘 견지를 하시고 네. 앞으로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달성사저에 진짜 이제 지금 직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박근영 총재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좌파들이 오는 것도 막아주고 그렇죠.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잘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뭐 사실은 박근영 부분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단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원진 대표님이 이렇게 수고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전달이 되고 모니터하고 계시니까 이제 순환례를 시간이 가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지금 시끄러운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찰 천국을 뭐 한다고 또 경찰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그거는 민주당이 네. 아무튼 검수완박을 통해서 민주당이 검찰 기능을 경찰로 넘겨버렸잖아요. 네. 당연히
거대한 경찰 기능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단지 하나 경찰국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음, 준비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인사 문제라든지 경찰 자율권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단지 하나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가는 것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음, 윤석열 정부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어느 실국이나 만들어 놓으면요 장단점이 있지만 그것이 장점이 많으면 굳이 폐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민정수석실도 그렇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법무부로 넘기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픈 거고요. 음, 또 이쪽에 그 경찰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이제 안행부로 넘기고 이런 행안부로 넘기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건 차별화가 아니고 이런 효율성에 쓰는 것이 옳은가. 지금은 이제 경찰국 신설을 하겠다 했고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음, 뭐 경찰국에 대한 야당의 반발 있을 수 있죠. 근데 야당이 금수한방을 밀어붙였던 야당의 원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경찰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경찰대학 출신들 외에는 지금 그 경위나 경감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인사적재 문제 네. 그다음에 그 비경찰대학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경찰 내부적으로 90%의 경찰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학 출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고 음, 저는 뭐 경찰의 권한을 주되 어느 정도의 통제와 견제 기능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경찰의 인원을 증가를 많이 시켰잖아요. 네. 실질적인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음, 오히려 그보다는 경찰들에 대한 그 인사적재의 부분들 빨리 해소해주고 또 경찰의 본연의 기능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경찰들이 바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경찰은 이제 치안을 다루는 곳이지 무슨 정치적으로 인발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3D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중국이 또 한국의 그 문재인 정권 때 약속했던 3D 체계를 지켜라 하고 하는데 사드 반대, 한미동맹 간대, 한미 미사일 방어 체제 이거를 지금 반대하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곧 우리 그 아시안 안보 회의가 열리고 할 거거든. 캄보디아에서 이번 5일 날요. 여기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 또 여기 블링컨 장관 몇 개국의 나라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 3D 정책을 왜 자꾸 또 건드리고 있는지 그게 이제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빨리 되돌려야 될 게 중국에다가 얘기했던 산불 정책. 예. 예를 사드 재배치하지 않겠다. 음, MD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세 가지 산불 정책에 대한 부분들 빨리 다시 돌려라. 음, 어,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또 그렇죠.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의 북한의 증가가 대단히 많은 입장에서는 산불 정책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북한이 핵을 쏘고 있는데 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사일 사드 배치를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죠. 또 성주 사드뿐만이 아니라
또 경기 수도권의 사드도 음.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줬잖아요. 또 문재인 정권이 이걸 가지고 중국의 그 군사에 대한 대항을 항복선언하다시피 했는데 네. 문재인 정권의 이 대중 굴욕 외교 이 산불 정책을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 두 번째는 4.13 판문점 4.17 판문점 선언 이 4.17 판문점 선언도 빨리 공개를 해라. 거기에 줬던 디스크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가. 이게 혹시 대한민국의 원전 대한민국 원전을 폐기하면서 북한에다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있었다 그러면 대단히 국정농단이고 반역행위다. 그리고 이제 그 9.19 군사합의 이러한 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좀 강하게 빨리 환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공으로 나가고 있고 강경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9.19 군사합의라든지 그다음에 이 판문점 4.1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혹은 또 이 중국에 대한 산불 정책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폐기해야지 우파 정권의 정통성이 살아나고 그렇죠. 우파 지지했던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희망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중국의 종속국도 아닌데 중국이 너무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미국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는 이게 안보 주권이에요. 우리가 안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레이더도 한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방어 태세를 다 갖추고 있고 김정은도 뭐 매주 쏘아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한국만 대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견제하고 중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불 정책을 한번 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흥룡왕성에 있는 동풍이라는 게 우리 사드의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한반도에 대한 자기들의 방어 체제라든지 자기들의 정보 기능은 다 가지고 있고 한국이 사드 하나 배치하는 방어용 사드를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그때 뭐 사드 배치하면 다 죽는다 하던 사람들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드 배치가 아무런 농작물에 무슨 문제가 있고 성주 참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들하고 사기쳤는 인간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이제 국민들이 그 거짓말했던 예를 들어서 안민석 같이 뭐 30조 원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심판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할 때 다 죽는다고 떠들고 다녔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가망성이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데도 자기들이 뭐 때문에 졌는 줄을 몰라요. 윤석열 정부는 어쩌다 벤처스인가? 조기 축구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뭐 아무튼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우파 국민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좌파들이 저질러 나온 악법, 악행, 악습을 다 드러내달라. 특히 국방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전환시켜라. 그리고 주변 접근 가깝지만은 주변 접근대로 그냥 관리해라. 앞으로 전면전 내세우지 말고 윤핵관 이런 사람들 나서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공정과 상식이 윤핵관 가까운 친구라 하는 권선동이나 아주 친하게 지낸다는 장지원 같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공정과 상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스스로 지도부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하니까 국민들이 다 돌아서는 거고 지금 20%대 혹은 30% 초반 지지율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이 소위 국방안보 외교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과제 노동 그다음에 연금 교육 이런 개혁과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목박아놓은 붉은 대목들을 뽑아내라는 거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많이 했죠, 기억을. 그런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기억 작업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부패자들, 네, 소위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이재명을 비롯한 부정부패 혹은 연루가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음.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가 우파 정부답다. 본인은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솔직히 본인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부는 우파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파 정부답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상대편이 일단 당면은 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조용히 몇 년을 지내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하여 그 이재명이는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뭐 불쑥 나와가지고 자기가 뭘 잘난 척처럼 하고 있고 이게 참 여기 이제 참 눈에 꼴사납습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 교포들이 또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0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점수가 낮아졌니 못하니 이것도 너무 섣불리 너무 빠른 그 판단이라고 봐요. 자, 우리가 한의문을 가도 이사를 가도 6개월 동안 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대통령 5년을 할 동안에 이제 100일 됐는데 그거 가지고 심판을 하고 놓다 붙다 하는 그것도 무리라고 생각해요. 문재인은 대통령 되자마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느라고 거의 한 반년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써봤지 않습니까? 무슨 너무 정치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비교할 때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분 남았는데 그 중국 시진핑이 이번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또 막말을 했어요.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고 미국 보고 이 김정은이와 이 시진핑 이 공산당들의 입은 아주 사악하고 참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좀 따가운 거죠. 중국이 이제 소위 대관식 비슷하게 황제 반열로 시진핑이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한 견제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심한 게 음, 사실이잖아요. 네, 단지 하나 중국도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장걸 부분도 있고 또 시진핑 세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특히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방 경제도 있지만 소위 중국들의 그 민농 민공이라고 하죠. 네, 농촌에서 대도시로 나와 있는 약 3억 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분노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진핑 정권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미국이 강력하게 반중 정책을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불장난들은 오른쪽에 우리 우파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좌파들이 불장난은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불타 죽는 거는 누가 불타 죽을지 그건 불이 나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네, 우리 공화당이 이제 우리가 광복절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건국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번 8월 15일 집회는 예, 건국에 음,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그렇게 그렇죠. 집회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8월 15일 우리 건국절 기념 집회에 많이 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숭례문에서 오후 1시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제대로 알리는 음, 그러한 음. 집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여튼 말씀 고마웠고요.
또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위에 조심하시고요. 네.